안녕하세요. 돈 워리 BAP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영입니다.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2주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을 비교하면은 뭐 조족지혈이지만 그래도 나름 한 오늘까지 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가깝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나름대로 제가 필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또 중소기업 경영자분들하고 많은 상담도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 시간에 이 유튜브가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어떤 오래 배웠던 경영자분을 만났는데 저희 채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본 건 이제 한 번 정도 보셨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주변에다가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또 소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저희가 좋은 정보, 또 단비 같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노무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특허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쉽게 그런 거죠. 뭐 식대같이 주던 수당들이 통상임금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임금은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들이 이제 지불이 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최근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컨설팅할 때 이렇게 보면 이 급여를 이제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받을 때마다 이제 시비가 있잖아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뭐 이런. 또 그리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입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매달 매달이 문제가 아니라 1 년으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한 13.5 개월치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월급은 12달 주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연월차 수당,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2달치 정도를 더 잉여로다가 적립을 해 놔야 나중에 직원분들이 이제 퇴직하실 때 경영자 입장에서는 데미지 없이 그분들한테 합법적으로 이제 또 내지는 또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위로금들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 통상임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큰 건 아닌데 경영자를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도 인제 저희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일랜드가 GDP가, 개인 GDP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몇만 불씩 이렇게 저희 나라의 2 배, 3배 정도 가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얘기 들어보면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법인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인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나라 뭐 인천제철이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갈 때도 뭐 교량서부터 도로서부터 뭐 하다못해 전기나 수돗물까지도 다 지자체에서 준비해 주는 이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와서 기업만 해라." 사실 인제 기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파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롯데리아도 한 사람이 더 가면 가도 갈 거고,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집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한 그릇이라도 더 팔리지 않겠어요? 또 8 시까지 운영하던 집인데 회식한다 그러면 또 10 시까지 운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좋은 여파들이 있는데, 만약 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근한 사례인데, 거기 인제 대우자동차에서부터 GM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죠. 그랬는데 인제 GM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우전에 그곳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인제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도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던 뭐 숙소나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외지로 떠나거나 다 문을 닫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나라에서도 정하기 어렵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제 비용이 지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인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뭐 물론 이제 대법원 판례로다가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뭔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들한테 제공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이게 좀 더 인제 경영 자체가 이렇게 막 시스템적으로다가 이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워리 BFP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를 넘어가는 그런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 주에도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요약하면 고정성에다가 이제 정기성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지급인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 이제 강조한 부분들을 보시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수당이라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운영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그런 스테이크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식당은 저도 이태원에서 봤던 식당인데 아주 정통 스테이크 집이죠. 아주 비싸고 웨이터분들도 이제 딱 뒷짐지고 한 손으로 와인을 이렇게 돌리면서 따르는 이제 그런, 그래서 코스가 뭐 한 7가지 정도 나오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운영 시간 동안 그냥 자유롭게 와서 코스는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 10여 명 정도가 늘 꽉 차 있는 그런 식당이 있고, 여기는 진짜 하루에 한두 팀 정도 받아서 격이 있고 격식 있게 그냥 비싸게 하는 스테이크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 돈 벌 확률이 높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오늘 당장 어떠다 하루는 여기가 더 많이 비싼 집이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오가는 이런 유동성이 많은 식당이 이렇게 크게 기복이 없이 수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주 비싸고 정통적이고 많이 남는 식당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시스템의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실질 임금을 지급을 할 때 그러니까 통상 임금이라는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그걸 좀 벗어나서 실질 임금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기업은, 경영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을 하죠. 근데 그 급여는 왜 지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최초에 일본의 종신고용제 같은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80 년대에는 일본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종신고용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리지 않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직장을 위해서 모든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다. 요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전체적인 경영학들도 그렇게 발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MZ 세대라는 거를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MZ 세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밥을 꼭 앉아서 먹어야 돼? 식탁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식사라는 거는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고 그걸로 내가 기운 있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기능만 충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금이라는 것도 임금이라는 걸 받아서 그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뭐 가족 생활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럼 그 임금은 왜 주는 거냐?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전을 하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회사가 발전을 하고 수익이 나는데 기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으로서 지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제 기본적으로 또 지불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 때 퇴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 때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제 요런 그 노무적인 거에 갇힐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임금과 그다음에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기여도는 어떤 기여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저희가 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하루에 8 시간인데 10 시간 일했으니까 2 시간 더 해서 "넌 기여가 있다." 2 시간 더 일해서 기여가 있다는 거 요즘 사람들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간만 죽이고 있냐. 일을 해야지. 하루에 8 시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 가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 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10 가지 일하는 사람한테 더 뭔가를 제공을 해 주고 싶고 10 시간 일하는데 1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은 진짜 나가는 게 기본 임금도 싫은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기여에 따라서 임금을 기본 임금하고 또 이런 기여 임금으로다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연장 근로를 우리가 꼭 근속이 임금의 기본 내지는 뭔가 이렇게 더 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뭔가 기술이나 서비스 같이 매출이 증대되는 쪽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뭔가 더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을 한 10여 년 했었는데 또 보험회사 지점장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보험회사 급여 제도가 너무 좋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점장일 때 제가 뭐 이제 국내 보험사 지점장님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냐면 기본 월급이 있고요. 기본 월급 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성과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월급은 집에 갖다 주고 이 지점 운영은 성과로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았으면 지점원들한테 100만 원 쓰는 거고 1000만 원 받았으면 지점원들한테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지점원들도 기여도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뭐 어떤 사람은 뭐 200만 원치 혜택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치 혜택을 보고 요렇게 인제 차등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 인제 여기서 '아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게 공평한 거야?' 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점원이 100 명인데 100명 중에 100 명이 똑같은 기여를 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영업으로 친다고 그러면 건수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금액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건수도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고객 컴플레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건수는 막 한 달에 뭐 100 건씩 하는데 고객 컴플레인이 90 건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기여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이 성과급 수당 지점장이 받는 성과급 수당을 어떻게 차등 지불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하루에 10 시간 일하는 사람이 8 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이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루에 10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하루에 1 가지 일한 사람보다 기여도가 높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임금과 성과 임금 요렇게 좀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평등하고 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듯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 임금에 대해서 인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직무발명 보상금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주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인제 그거에 따라서 딱 주는 건데 회사의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개발을 했고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여했을 때 그리고 인제 그 직무발명 보상금을 인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인제 직무발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발명 내용이 뭐 당장 제품에 쓸 내용이다. 아니면 이 제품을 다음에 개선할 때 이런 기능을 넣자든가 아니면 '아 이런 마케팅은 당장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자.'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등급을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5 가지든 10 가지든 나눠서 뭐 5 점짜리, 10 점짜리, 1 점짜리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그거에 따라서 어
그 해당 발령자한테는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여도에 대한 그 평가도 굉장히 객관적이죠. 왜냐하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를 하게 돼 있고, 만약 그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이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죠. 뭐 변리사가 됐든 아니면 그 해당 분야의 산업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들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첫 번째 아이디어로서는 통상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으로 지급되는 기여도에 따른 아주 좋은 제도다.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잘 정립이 되었고, 이미 1990년대에서부터는 이 직무발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이 직무발명이라는 것들이 산업 발전, 회사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왔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에 명확하게 정립이 됐고, 이후에 저희 나라에 맞게 일부 수정이 가해졌고, 그 수정이 가해진 내용대로 지금 이제 흘러오고 있는 상태고, 물론 나중에 더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지 말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지금 상태에 맞게 저희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년에 700만 원이 한도로 1인당 700만 원으로 이제 지급이 될 수 있고, 만약 올해 7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25년도에 어떤 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어떤 한 개인한테 700만 원을 지급됐다 하더라도 26년에 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무발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700만 원 또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과세 한도가 1년간 뭐 300만 원이다, 뭐 600만 원이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임금의 한 방법, 지급 방법으로서 1년에 700만 원까지 저희가 한도를 둬서 지급을 비과세로,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직무발명 보상금? 너무나 좋죠.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또 비과세가 되니까 너무 좋고, 연구개발비, 또 여기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처리,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예를 들어 5천이라면 그 연봉 5천 중에 4,300만 원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700만 원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닌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로 처리된다는 얘기는 4대 보험에서조차도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이제 9% 하다가 4대 보험이 13%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해당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직원은 어때요? 회사의 기업만큼 월급을 더 받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이런 제도가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 임금 인상분이 될 수 있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정부에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미포함된다. 또 법인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제라는 인증을 또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어서, 그 직무발명 보상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기업 운영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세액 공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만큼 좋은 제도가 저희 나라에 또 있을까요? 이 쌍방이 좋은 제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이 뭐 회사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뭘 주는 선물도 아니고, 정말 회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회사 좋고 직원 좋고 세금은 안 내서 좋고,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데는 딱 한 군데 있죠. 국세청만 안 좋은 거예요. 왜? 비과세로 지급이 되니까. 그렇지만 국세청은 회사 그만큼 커지고 규모가 좋아지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된 만큼 또 나라가 이득을 보면 국세청도 좋아지는 거죠. 좀 더 큰 견지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보상금 10억 원을 연건 30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근로소득세는 42%까지 매겨지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세금이 없었다. 네. 10억 원이라면 이제 지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700만 원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걸 뭐 300억을 가져가는데도 비과세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통상임금의 실질 임금에 대한,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실질 임금을 대응하는 제도로서 첫 번째 아이디어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너무 좋은 제도 아니세요? 네. 이제 실질 임금의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이제 어차피 저 특허 스페셜리스트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내지는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 제도입니다. 사내 근로복지 제도. 요거는 이미 10여 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을 구분하는 제도로서 많이 이용되어져 와 있어요. 제가 이 사내 근로복지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대략 한 10여 년 전인데 어 인천에 그 어느 공단에 있는 기업이셨어요. LG전자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또 외국계 기업에도 납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겨울에 화장실에 가면 이제 양변기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탁 앉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첫 번째 느낌은 거부감이 되게 심합니다. 너무 차가워서.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거기에 코일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안에. 그래서 저희가 그 양변기에 보면 이렇게 온도 상중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코일을 만드는 회사세요. 네, 너무 좋은 회사죠. 그 바람에 저희가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회장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도 쓰시고. 근데 그 한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인데 그 부지 내에 회사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선물을 준다던가 뭐 휴가비를 준다던가 그러면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가서 항상 따지는 것들이 뭐냐면 혹시 비용을 이중 처리하지 않느냐 뭐 인제 이런 어 태클을 걸죠. 그래서 인제 뭐 비용 과다 계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세금을 이제 추징을 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이 뭐 1,000명인데 그 1,000명한테 선물을 1,00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나눴을 때 만약 뭐 500명 대 500명이라고 그러면 1,000개를 구입을 해서 여기 500개, 여기 500개를 줘야 되는데 왜 선물을 이 회사에서 400개 사고 이 회사에서 600개 사고 여기는 그러면 500개 줬는데 100개는 뭘로 준 거냐? 여기는 그러면 100개가 모자르는데 어디서 나서 준 거냐?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내근로복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제도냐면 이 사내근로복지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그래서 A 회사, B 회사가 근로복지 기금 법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복지 법인은 이 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복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개별로 만들어야 되지만 두 회사가 있으니 두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근로복지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근로복지 기금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 회사에서는 여기 이제 1,000명, 여기 500명이 500명이 여기 회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들한테 휴가비, 뭐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회계 처리, 세무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기금에 뭐 1년에 2억이 들어갔다. 여기서 뭐 3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100% 비용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 들어간 내용은. 그리고 여기서 그 5억을 가지고 여기 쓰잖아요. 쓴 거에 대해서 무조건 비과세예요. 받은 사람도 비과세, 준 법인도 비과세. 여기다가 복지기금을 출연한 두 회사에서는 100% 비용 처리.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활용을 해서 복지를 직원들한테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도 까다롭게 쳐다보지 않는 이제 그런 제도거든요.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엄청 깔끔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처럼 직원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공동 숫자로 다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 뜻대로 결정해 가지고 줄 때보다는 어때요?
좀 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급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고렇게 제도를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나라는요, 뭐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그게 인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상한 판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10여 년, 20년 전에 이미 이런 제도들을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이 사내근로복지는 25 년도에도 법 개정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변화되어 있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기본법에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그래 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그러면 명절 선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인제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법에서 가장 지금도 확실치 않지만 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거기 한 10 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명절 선물, 의료비,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그다음에 주거자금 대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출산기념금품, 재난구호금, 우리사주 구입비, 기념품, 학비를 지원을 하든가 학비를 대출을 하든가, 그다음에 휴가비, 이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비용 처리에서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뭐 형평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다 지불되게, 그것도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사내근로복지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지불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그런 실질 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통상임금 제도의 어떤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고용노동복지부에서 인제 지침을 변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통상임금을 인제, 예전에는 인제 고정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 식비를 제공했던 그런 수당들도 지금은 이제 나중에 통상임금을 다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초과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일반 시간에는 1배, 여기서는 1.5 배가 이루어지는데 0.5배 늘어난 것들도 인제 퇴직금에 가산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오늘 두 가지 대안, 첫 번째는 직무발면 보상제도, 또 기여한 만큼 실질 임금을 올려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복지기금법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회사가 복지를 집행을 하자. 그러면 국세청도 인정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비용이나 복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제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 지하 10층 정도 왔는데 인제 끝난 것 같습니다. 설마 지하 20 층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지원 제도, 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합리적인 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분들도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 생활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